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CPI 발표 이후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12월 PPI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당초 발표됐던 0.1% 하락에서 0.2% 하락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오르면서 15,850선 위에서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다소 주춤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지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장중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현재는 하락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입니다. 약보합권 움직임 가져가면서 지수는 2615선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상승 종목 대비 200개가량 더 많이 포착되는 가운데 시총 상위주 안에서는 자동차 대형주, 현대차와 기아는 내림세 보이는 반면 현대차와 기아는 내림세 보이는 반면 오늘 카카오는 약진하고 있습니다. 또 수급 안에서는 또 어제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관만이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무려 9거래일 연속 매수세 이어가다 오늘 10거래일 만에 돌아서면서 700억 원 가까이 팔아내고 있습니다. 개인도 함께 발을 빼면서 14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현재까지도 견조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0.67% 오름세 보이면서 지수는 85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상승 종목이 더 많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코스닥은 오름세 유지해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가 강세 보이는 반면 초전도체 관련주도 오름세 이어지면서 상승의 연속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요. 어제에 이어서 개인만이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6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동반 팔자세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은 무려 7거래일 연속 돌아서면서 1,2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가 개장 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연결 기준 연간 매출이 처음으로 8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9% 증가하면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가장 강한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현재 9% 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카카오뱅크도 장중 4% 넘는 빨간불 켜줬는데 현재 탄력이 다소 둔화되면서 30,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함께 강한 섹터로는 가상화폐 관련주가 꼽히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비트코인의 가격이 개당 52,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시가총액도 1조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이는 지난 2021년 말 이후 약 2년여 만입니다. 최근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세에 따라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관련주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기술투자 장중 상한가 터치했고요. 현재는 풀리면서 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지트와 갤럭시와 머니트리, T사이언티픽까지 모두 두 자릿수대 상승세 보여주면서 강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설입니다. CPI 충격은 하루 만에 잠잠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통화 정책을 바라보는 연준 위원들의 입장도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시장은 긍정적인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우리 지수 역시도 이 영향을 받아서인지 상승으로 출발은 했습니다. 하지만 바깥에 비가 오는 날씨 탓인지 우리 지수 역시도 좀 차분한 장세가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앞으로도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3개월 연속 매수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게 앞으로도 노력해 가길 바라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이슈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항호 대표 그리고 윤석천 경제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시장에서 굿뉴스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께서 바라보신 굿뉴스 어떤 거였을까요? 리튬 가격이 약간 좀 반등을 시작했다. 네.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뭐 한 두 달간은 정체 상태를 보였죠. 근데 이게 약간씩 조금씩 오르는 것 같아요. 탄산 리튬도 공이 그렇고요. 그다음 수산화래 리튬도 그렇고. 거기다 또 빌 게이츠가 리튬 추출 업체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라일락 솔루션이라고 리튬 추출 업체인데 여기에 이제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또 EIA 같은 경우에는 향후 15년 동안 현재보다 그 리튬 사용량이 한 40배 정도 늘어날 거라는 어떤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리튬 가격에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2000세대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 수익이랑 거의 직결이 되는 거니까 리튬 가격 반등이라는 건 특히 이제 양극재 업체들한테는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예. 리튬 가격 반등 소식을 호재성 이슈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 드리워진 또 다른 좀 배드 뉴스도 있었을까요? CPI가 약간 좀 예상보다 월가 예상치보다도 한 0.2%포인트 좀 높게 나왔다는 게 이제 좀 안 좋은 소식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이제 그게 발표가 됐을 당일에는 사실은 그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을 했죠. 근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조정 같은 것이 완전히 마무리됐느냐 하는 거에는 약간 좀 의문의 여지는 사실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게 깊은 어떤 조정으로 번지지 않기를 사실은 이제 속으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CPI 반등에 관련된 소식을 배드 뉴스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제도 CPI가 발표가 확인이 된 만큼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 그 장이 이제 정상화 과정을 가는데 사실 그 국내에 잘 안 알려진 게 뭐냐면은 어저께 왜 그러면 그렇게 많이 움직였느냐, 왜 갑자기 하락을 했냐. 근데 지금 뭐 이게 CPI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CPI가 이렇게 이제 뭐 우리가 바라는 숫자들이 안 나오니까 금리 인하가 이제 늦어진다는 사인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러니까 뭐가 되냐면 실리콘밸리의 은행이 뱅크런 나는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냐 그러면서 집어넣은 게 뭐냐면 뉴욕 커뮤니티 뱅크가 여기에 걸린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가짜 뉴스까지는 아니도 가능성이 좀 부풀려진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도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NYCB가 지금 어렵다. 이게 금리 인하가 빨리 안 이어지면 뭐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똑같이 된다. 이게 확 퍼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또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MSCI 뭐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에서 중국 주식 66개를 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패시브 자금으로 하는 이 기관 투자자들은 다 옮겼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당탕탕 했는데 그것이
다시 정상화되는 부분들이 굿뉴스로 보여지고요. 배드뉴스는 오늘 저는 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큰 뭐 산을 하여튼 소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배드뉴스는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은 긴장 상태에 지금 있는 듯한 모습들이 보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찬반의 의견을 내는데 이것이 소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건강한 그런 지금 증시의 움직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CPI 지수를 바라보고 이걸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증시가 움직이는 것은 건강한 과정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증시를 바라보는 시점도 좀 궁금한데요. 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아니 저희들이야 뭐 외국인 수급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미국장이나 한국장이나 똑같은 게 뭐냐면 결국 1월 달에 강세에 있었던 종목들이 한 해를 지배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과연 더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제 단초들을 지금 찾아놔야 되는데 현재로는 많은 이제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되면 우리가 채권하고 주식하고를 뭐 6대 4로 뭐 하라 그러는데 지금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은 현금 보유액을 25%까지 늘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관망세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거시 지표라든가 특히 인플레이션에 관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조금 고비를 넘겨가면서 관망을 해야 된다. 결국은 지금 싸움은 PBR이 뭐 저평가된 주하고 성장주하고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싸워서는 안 되는 주끼리 지금 주도주의 그런 어떤 자리를 놔두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야지 2월 달이 그래도 우리가 좀 앞을 내다보면서 갈 수 있는 장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지금 당장 현금 보유 확대론이 좀 추세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평론가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역시 미국 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조정 전에 우리가 보통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주식 이외에도 네. 뭐 기존에 이제 시장을 이끌었던 인공지능, 거대 이제 빅테크 업체들 이외에도 사실은 중소형주들이 약간씩 약진하는 어떤 형세를 갖다가 약간씩 취했었거든요. 그런 점을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 이번 어떤 조정이 그러니까 뭐 단계에 그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기존에 이제 그 시장을 이끌던 성장주뿐만이 아니라 중소형주들의 어떤 약진들이 시작이 될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1월과는 달리 2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자금, 그다음에 기관의 수급들이 좀 있었어요. 그것들이 이제 순매수로 전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돌발적인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유입돼 될 거고 한국 시장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게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어떤 흐름이 유지될 거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금리 정책을 놓고도 연준 위원들의 시각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왔던 CPI보다는 PCE 지수를 사실 연준은 조금 더 선호를 하는데 앞으로 나올 PCE 지수는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뭐 PC라는 게 이제 CPI하고 좀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PC는 사실 현재 진행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금 내오는 부분인데 여기가 이제 CPI는 상무부에서 하는데 그냥 물건값만 비교하지만 노동부에서 만드는 PC에서는 이 굉장히 지출에 관해서 그러니까 꼭 개인 지출이 아니더라도 정부나 비영리 단체에서 쓰는 것까지 다 합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뭐가 지금 문제가 되냐면 상업용 부동산 가격하고 비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렇다면은 CPI가 주거비의 비용이 42%까지 들어간단 말이죠. 가중치가. 네. 근데 PCE는 주거의 비중이 2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현재의 시계적으로 맞는 현상들을 실질적인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나아지면은 일단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어떤 굉장히 좋은 힌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PC가 우리가 예상한 부분대로 이제 나아주는 부분. 그러니까 2%에 얼만큼 근접하느냐. 지금 2.9%까지 나왔고요. 2%대는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내려오느냐 부분들을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마지노선을 6월 달에 첫 번째 금리 인하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기만 한다면 시장은 불확실성의 해소로 인해서 조금 더 활발한 움직임을 움직일 수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시장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섹터는 어딘지, 하락하는 섹터는 어딘지 1시 30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섹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초전도체 섹터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0%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의 이벤트를 앞두고 지금 계속해서 초전도체 섹터에서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 섹터에서 강세가 나타납니다. 6%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감기도 앞두고 있고 ETF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주가 양상이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역시도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 포착되는 가운데 섹터 전반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대표주에서도 5%대 강세 흐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인터넷 대표주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자결제 섹터에서도 4%대 오름세가 관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튬 섹터에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서 짚어드린 뉴스에서 이슈처럼 리튬 가격이 반등하면서 섹터 전반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하는 섹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락하는 섹터 중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이는 섹터는 홈쇼핑 섹터입니다. 3% 넘게 빠지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다음으로 저 PBR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였던 손해보험 섹터에서도 약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대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섹터는 해운 섹터입니다. 해운 섹터에서도 앞으로도 조금 부정적인 전망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1.94% 거의 1% 후반대의 약한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정유 섹터에서 1%대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최근 들어서 조금 주목을 받았던 자동차 대표주들 오늘은 힘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59%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오늘 등락하는 섹터를 살펴봤는데요. 먼저 두 분께서는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평론가님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역시 저는 뭐 리튬 섹터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은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뭐 초전도체 그다음에 그 비트코인 관련주들 네.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것들이 과연 그 기초가 튼튼한 어떤 구조적 성장이냐 아니면 테마냐라는 거는 뭐 의견들이 여러 곳으로 갈릴 수가 있지만 네. 저는 이거는 좀 지속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반면 이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깊은 어떤 조정 양상을 계속 보였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제에너지기구 자체가 사실은 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제일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향후 15년 동안 리튬 사용량이 한 40배 정도 늘어날 거라고 전망치를 갖다가 내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은 그 리튬 가격 전반이 그렇게 깊은 조정세를 보였던 것이지 이제 하나의 어떤 반등의 어떤 단초를 갖다가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게 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정도 좀 지속이 되다 보면은 반등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오름세가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지난해 4분기, 3분기, 4분기, 올 1분기까지 사실은 우리나라 2차전지 섹터를 갖다가 가장 그 크게 짓눌렀던 그 문제 하나가 네. 이제 해결된다.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죠. 아무래도 리튬 가격 문제가 우리 증시를 좀 짓누르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해결된다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여기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소식이 좀 나와 있습니다. 호주의 리튬 생산 업체와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이 규모는 8만 5천 톤 정도인데 이 정도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받게 되면서 앞으로도 이제 업황 자체도 좀 나아질 것 같은데 평론가님 이 뉴스를 보신 의견은 어떠셨을까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도 마찬가지고요. 삼성 SDI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대부분의 그 이사전지 섹터에 있는 그쪽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메탈 확보에 지금 이제 쌀 때 어떻게 보게 되면 사두자 네. 포스코 그룹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사실 모든 그 2차전지 섹터의 주요 특히 셀 그쪽 기업들이 사실은
그 메탈 확보에 주력을 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 쌀 때 사는 게 가장 좋잖아요. 네. 그게 이제 굉장히 그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회사들이 왜 살까를 갖다가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메탈의 어떤 수요량들이 급격하게 늘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어떤 가정하에서 사실은 이렇게 큰 투자들을 하는 거거든요. 네. 뭐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네, 2차 전지 쓸 기업들이 메탈 확보에 주력을 다하고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강세를 보이는 섹터 좀 특징적으로 어디를 보셨을까요? 지금 뭐 보시다시피 최강세는 지금 초전도체 지금 가고 있고요. 지금 네. 국내 이제 연구진이 지금 요것을 3월 4일 날 미국 물리학회에서 요거를 검증하는 세미나를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가는데 단기적으로는 미래 장래성이라든가 초전도체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LK99를 만든 이후에 우리나라는 초전도체에 대한 좀 희망들이 많은데 이것이 뭐 완벽한 초전도체가 아니더라도 한 발씩 나가는 부분들이 쌓인 후에 초전도체라는 산업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오늘 강세 섹터로 초전도체를 지금 뭐 꼽고 있고요. 일단은 이 새로운 어떤 지금 산업적인 지금 변곡점이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높은 신규 산업의 발생은 굉장히 지금 뭐 우리 장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에 초전도체로 뽑아봤습니다. 네, 초전도체가 오늘도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인데 사실 테마성 이슈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초전도체 매수세가 몰리는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우리가 LK99에서 이게 진위를 가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진짜로 미국 물리학회 미네소타에서 가서 이제 이거를 판정을 네.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 이게 진위를 가리는 부분들이 정확히 나온다면 더 좋은 거죠. 아니면 아니다, 뭐 진짜면 진짜다 하는 부분들이 나오면은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테마주로서의 어떤 이 뭐 올라가는 상승세는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3월 4일까지는 계속 우세적인 우상향의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겠냐 이래 보여집니다. 네, 일단 초전도체 섹터 전반으로는 다음 달 4일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었던 만큼 이때까지는 조금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강세를 보인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번에 약세를 보인 섹터도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봤을 때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든지 저PBR과 엮여 있던 섹터가 오늘 시장에서는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런 섹터들의 약세 흐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글쎄요, 뭐 자동차 쪽에 관련된 그 PBR 관련주들,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렇지만은 다른 이제 저 PBR 주들이 그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많이 상승한 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특별한 어떤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그 PBR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상승한 측면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깊은 조정은 제가 보기에는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구체적인 이제 그 PBR 관련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어떤 정책 방향이 이제 확고하게 정해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요. 거기에 이제 반드시 PBR주가 상승하기 위한 몇 가지 요건들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공시를 갖다가 어떻게 기업 가치를 높일 것인지 공시를 갖다가 안 하거나 좀 그 해태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이 뭐 상장 폐지를 갖다가 한다거나 그다음에는 그냥 자사주를 단순히 매입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자사주 매입을 했으면 몇 %를 갖다가 의무적으로 소각을 한다거나 그것보다 더 그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또 다른 요인도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들이 국내 이제 그 어떤 투자, 주식 투자 같은 경우도 줄이고 있거든요. 네. 외국 투자를 갖다가 늘리고. 근데 자신들이 목표로 한 국내 투자만큼도 지금 못 사고 있어요. 담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인 뭐 금융위에서 추진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갖다가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국민연금의 행태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국내 어떤 그 기업의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주식 투자 비중뿐만이 아니라 비중 투자를 갖다가 줄인 거는 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줄였다라고 하게 되더라도 그 목표 정도는 갖다가 어느 정도 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연기금이.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한 이슈로 좀 다뤄져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기업 밸류 프로젝트에 대해서 세부화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고 평론가님께서는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그렇다면 약세를 보인 섹터에서 특징적인 흐름 어떻게 포착을 하셨을까요? 저는 저 PBR 주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이제 조정이 들어왔고요. 사실 저 PBR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현금 흐름이 있는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것을 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ROE가 0.6이 넘어가든지. 그래서 저 PBR 주 내에서도 지금 종목을 옥석을 가리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테마주로 엮여서 가는 부분보다는 옥석을 가리는 과정에서 지금 뭐 전체적인 지수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 PBR주 다 좋은 거 아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그 기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진 그런 주가들만이 지금 상승의 여력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건전하게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서 일단은 올라서만 꼭 좋은 게 아니고 내림으로 해서 사실 호수에 그러니까 우리가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오면 가뭄은 왜 좋냐면 호수의 바닥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 바닥을 확인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저 PBR주가 하락은 하지만 그거는 배드 뉴스는 아니다. 예, 굿 뉴스로 여러분들 보시면서 옥석 가리기에 나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PBR 지금 하락은 하고 있지만 배드 뉴스가 아니고 이 안에서 옥석을 가려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사실 정부 측에서도 계속해서 저 PBR과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오늘 정부와 함께 마련하고 있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지원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여기서 거래소가 중심을 잡고 조금 더 힘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이 저 PBR 관련 주들은 좀 바라볼 만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시점까지 저희가 좀 이 시각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뭐 저 PBR 부르고 이제 기업 밸류 이 프로그램은 사실 저희가 일본에서 굉장히 성공을 거친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굉장히 좋은 점을 좀 따서 오는 부분들인데요. 일본 예를 보면 이것이 거기도 저 PBR 뭐 이런 것들이 다시 뭐 정상의 위치로 가는데 1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기대 효과는 한 1년 정도를 지금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저 PBR 여러분 뭐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시는 것보다 지금 주주총회에 그런 어떤 이제 연간 재무제표들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하시고 그러한 다음에 저 PBR의 옥석을 가리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에 이거는 변하는 상황이 아니고 효과가 나타나면 1년, 그다음에 옥석 가리기 할 때는 또 지금부터 한 2달 정도가 지금 걸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은 세부안들을 조금 확인을 하시면서 가시는 부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1년 정도는 바라보시듯 세부안을 확인해 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일단은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자체가 일본을 좀 따라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좀 차이점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께서 바라보시는 차이점은 어떤 거고 우리 시장은 좀 어떤 걸 닮아가야 하고 어떤 걸 좀 빼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갖다가 등한시한 기업들을 얼마나 창피를 줄 수 있느냐.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일본은 그걸 했어요. 실제로. 상장 폐지까지 거론할 정도로 했으니까. 그래야 기업들이 좀 정신을 차릴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배당도 좀 늘리고 아니면 자사주를 사서 좀 소각도 하고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저 PBR주를 갖다가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PBR이 낮다고 해서 사는 거는 좀 무모한 거 아니냐. 그런 기업들 중에서 성장성을 갖춘 기업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PBR이 낮으면서도 이런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그 PBR주에 대한 올바른 투자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PBR주에 대한 올바른 투자 방법까지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소식이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형제국이라고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했습니다. 이번 수교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수교국이 193개 나라로 늘어났고요. 이 안에서 또 이제 수혜를 받을 만한 쪽도 있을 것 같고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뉴스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굉장히 좋죠. 중남미에서 이제 유일하게 미수교국인데 지금 우리가
이런 수교를 하는 굉장히 큰 일을 했고요. 사실 쿠바가 우리하고 뭐 적대적인 부분들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1949년도에 우리 독립했을 때 국가 승인을 한 나라였어요. 근데 1959년도에 이제 카스트로가 이제 뭐 집권을 하면서 교류가 단절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일제 강점기에 1,400명 정도의 한국인들이 쿠바에 정착을 했고요. 또 우리가 미수교국이지만 1년에 14,000명 정도가 지금 뭐 관광을 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뜻깊은 일이면서 또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북한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것을 뭐 과도하게 해석을 하자면 한중 간에 이제 수교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충격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것이 뭐 어저께 오늘 한 부분들이 아니라 DJ 정부 때 2000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미수교국이지만 코트라에 지금 무역관이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봐서 뭐 늦은 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빠른 감도 있지는 않은 것이고 K컬처라는 그런 교류의 어떤 매개를 통해서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K컬처의 지금 미래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북한과 형제국이었던 쿠바와 수교를 하게 되면서 이번에 이제 북한의 외교적 고립도 이끌어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좀 발전이 될까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제 북한과 단독 수교를 한 나라가 이제 시리아하고 팔레스타인 정도만 네. 사실은 남아 있는 거니까 기존에 이제 쿠바까지 포함하면 3개국이었는데 쿠바가 이제 우리랑 수교를 했으니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좋은 호재이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사실 쿠바에서는 이제 한국 콘텐츠 업체들이 굉장히 좀 약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가 한국 K-팝, 뭐 그다음에 한국 드라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그쪽에서 이제 좀 약진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쿠바에 관광을 많이 간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수교로 사실은 뭐 한국 콘텐츠 업체들한테는 호재가 훨씬 더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광 산업도 어느 정도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그 오바마 정부 때 미국과 이제 거의 뭐 말이 이제 관계가 개선이 됐었는데 네. 그게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 경제 제재가 완전히 다시 과거로 복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경제 제재는 약간 풀고 있지만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의 어떤 관계 자체가 쿠바가 좀 완전히 개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사실은 뭐 우리나라 제조업의 어떤 전쟁 기지들이 사실 중남미를 갖다 표방한다거나 미국 남부로 갈 수 있는 어떤 전진 기지로도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한국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관광업 이런 쪽에는 호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방산과 더불어서 이제 관광업까지도 호재가 될 수 있겠다고 전해주신 만큼 그럼 엔터주와 이제 콘텐츠주도 좀 훈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지만은 뭐 쿠바의 어떤 인구라든지 어떤 구매력 같은 거를 갖다가 우리들이 고려를 할 때는 네. 사실은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기는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호재임에 분명할 거라고 봅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일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산에 대해서도 앞서서 말씀을 해주실 때 짚어주셨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우리 방산이 사상 처음으로 연 매출 20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업부에서도 방산 수출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이제 방산이란 새로운 먹거리가 지금 생겼고 사실은 이 우리나라처럼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물량을 맞춰줄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는 없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서방 국가들을 위주로 본다 그러면 미국의 무기 체계를 지금 뭐 그대로 갖고 갔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방산적인 이런 납품을 규격을 맞춰서 할 수 있는 나라 또 대한민국밖에 없어서 이 부분은 뭐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면서 또 굉장히 산업적으로도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기대들은 지금 많고요. 특히 이제 기술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것이 방산을 뛰어넘는 또 다른 기술적인 그런 산업 영역을 넓혀가는데 초석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방산을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산이 좀 초석이 될 수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어제는 또 방산 펀드에 대한 소식도 나와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목표로 우리나라가 힘을 싣고 있는 만큼 앞으로 방산주를 바라볼 만한 시각은 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리스크 요인들은 또 있을까요? 리스크 요인들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회가 좀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쿠바 쪽에 방산업체가 진출한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제조업체들이 장기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 사실 뭐 이제 트럼프 뭐 2.0 시대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과 EU와의 긴장은 좀 높아지겠죠. 현재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실은 중동과 그 미국과의 어떤 그 긴장이 높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중동 쪽으로 이제 우리나라 무기 체계들이 이제 많이 좀 수출이 되는 게 있고요. 특히 이제 EU와 미국과의 어떤 긴장이 좀 고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그 EU가 기존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무기 체계를 수입하는 것들에서 사실은 지금 폴란드가 우리나라 무기 체계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기회들이 앞으로 좀 많이 열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폴란드라든지 뭐 이런 쪽에 그다음에 이제 중동에 수출한 어떤 무기 체계들이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레퍼런스들이 이제 좀 많이 깔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방산업체들의 그 해외 약진, 그 수출의 어떤 증가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방산업체의 앞으로 중동 진출은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섹터를 통해서도 살펴봤듯이 가상자산 쪽에서도 강한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실 강세 랠리를 펼쳤습니다. 저희가 연휴 동안 쉬어가는 동안에도 굉장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관련 산업의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 새로운 단어를 하나 알았습니다. 설 연휴 때 이렇게 갑자기 오른 걸 갖고 떡국 랠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2021년 11월 달에 68,000불까지 갔던 게 비트코인이고요. 2022년 11월 달에 또 16,000불까지 떨어졌던 게 비트코인입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2,100만 개의 일단 발굴 개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반감기가 오는데 이것이 이제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 채굴할 수 있는 거의 90%가 지금 뭐 채굴이 돼 있기 때문에 2140년까지 이거를 뭐 발굴하도록 지금 프로그램을 짜놨습니다만은. 반감기 효과는 크게 여러분들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반감기 때 떨어졌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는 물량이 그렇게 많이 시중에 없었기 때문에 90%가 지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좋고요. 요새 굉장히 재미난 현상은 뭐냐면 가자 지역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에. 네. 거기에 통용되는 화폐가 비트코인이랍니다. 사실 거기는 이스라엘의 지금 통화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딱 막혔으니까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지금 법정 화폐로 또 이거를 채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잘 아시면 베네수엘라 이렇게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소시 저변이 넓혀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급락이 있는 비트코인이지만은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굉장히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부정적인 면도 많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통화 체계에 대체제로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현재 통화 체계의 대체제로 쓰여질 부분이 입증이 되고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당정이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에 20조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포함이 돼 있나요?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정책 금융기관들이 있잖아요. 뭐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민간은행도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그 풀을 만든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아무 기업이나 사실은 이걸 갖다가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장기 계약을 맺은 데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거대한 액수의 어떤 장기 계약을 맺은 특히 이제 뭐 양극재 업체들도 그렇고 2차 전지 섹터도 그렇고 반도체 섹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갖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캐펙스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원재료도 사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뭐 채권을 발행한다거나 사실은 뭐 유상증자 같은 걸 갖다가 장이 좋을 때 같은 경우는 꽤 많이 했죠. 네.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주가의 어떤 하락 어떤 한 요인도 되고 주주가치 훼손의 어떤 한 요인도 되는 건데 이런 돈들을 장기 계약을 했을 때 이제 그걸 갖다가 일종의 이제 PF로 보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돈을 대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업체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채권을 발행하는 거나 아니면 유상증자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좀 더 낮은 조달 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 그 반도체 특히 2차 전지 섹터에는 큰 호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 네, 반도체와 2차 전지 전반에 좀 호재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큰 규모의 자금이 지원되는 만큼 앞으로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영훈 대표님의 의견도 네.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사실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650조 정도가 이제 기업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도 지금 사실 부족하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해서 앞에서 끌어준다면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이제 궤도에 올라갔지만 2차 전지는 지금 굉장히 고비를 넘겨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20조 원 정도가 지금 들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사실 여기에는 R&D까지 다 포함이 돼 있고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로서 수정 사업으로서의 거듭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지금 역사적 처음으로 파업에 좀 직면을 한 상황입니다. 임금 인상률이 낮은 것에 좀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쟁점 어떻게 보실까요? 이건 일단 발단은 성과급이 삼성전자가 굉장히 이번에 거의 제로다시피 지금 하고 거기는 이제 S, A, B, C 이렇게 나가는데 S급이면 자기 연봉의 2배 정도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파업을 한다는 부분들은 사실 지금 요번에 이 임금 인상률 한 3%인데 그걸 5% 하자. 그러면 그 접점을 지금 찾아가는 부분들이고요. 사실 시작은 하여튼 성과급의 어떤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의 입장이나 거기에 임금 부분들은 노조 부분들은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회사를 위한 건전한 이 발전 방향들을 잡아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소통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시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직원들한테 임금 많이 줘서 망한 회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이 분명히 생산성 발전으로 이어지고요. 만약에 이 임금을 두려워해서 경영을 하신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경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소통이 먼저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평론가님 의견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이제 파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파업의 가능성은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사측에서 2.5% 베이스업을 제시를 했어요. 지난해 같은 게 0.5%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럼 노조는 한 8% 정도를 갖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 격차는 조금 있지만 일단 사측에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보였다. 사실 삼성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어떤 성과라고 해야 되는구나.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지는 사실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0.5%를 제시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5%를 갖다 제시했으니까 사실 사측에서도 어느 정도 노력을 했다. 임금 인상을 위한, 임금 상승을 위한 어떤 노력을 갖다가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게 이제 노조 측 같은 경우는 8.1%를 갖다가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총파업을 갖다가 약간 연기하면서 계속 대화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네. 임금 협상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불협화음 없이 지금 겉으로는 총파업 얘기를 하고 있지만 파업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파업으로까지는 가지 않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좀 차분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그럼 원픽 섹터는 좀 어디로 바라보실까요? 저는 아직도 성장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더 힘을 좀 내야 되고 특히 이제 실적으로 숫자로 나타나야 되는데 2월 달에 이제 조업 일수가 조금 작습니다만은 반도체 수출이 조금 우리 전체를 끌어주는 앞에 향도 역할을 잘 해주시길 바라고 반도체들이 지금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외국의 주식들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은 AI와 반도체가 끄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보시고요. 저의 원픽은 아직까지는 반도체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안에도 여러 가지 기업이 포진해 있잖아요. 그럼 네. 선별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을까요? 지금
잘 아시잖아요. AI. 네. AI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지금 후공정으로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지금 초격차 기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좋고요. 이렇게 반도체가 뭐 꼬물꼬물하고 꼼지락꼼지락할 때는 여러분 제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사실은 반도체 장비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데 지금 16개 신규 팹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지금 뭐 서로의 영업 협상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터질 때마다 뭐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데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뭐 반도체 중에서도 그 안에 구분을 하자면 반도체 장비 회사가 지금 좋아 보입니다. 네, 반도체 장비 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평론가님께서는 원픽 섹터 어디로 바라보실까요? 저는 2차 전지 섹터고요. 네. 사실 이제 대부분의 그 애널리스트들이 그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을 갖다 올 하반기로 잡았었는데 그게 지금 조금씩 빨라지고 있어요. 1분기가 아니라 한 2분기 정도 지나면은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이다. 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튬 가격 회복이 이제 큰 단초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사실은 그동안 이제 낙폭이 가장 컸던 2차 전지 섹터 중에 낙폭이 가장 컸던 양극재 업체들, 깊은 조정을 입었던 양극재 업체들의 업사이드가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사실 미국의 이제 FEOC 세부 규정이 이제 완료가 되면서 네.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약진이 기대되는 가령 뭐 전해 기업들이라든지 기타 뭐 리튬 관련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어떤 상승의 어떤 탄력을 갖다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2차 전지 기업들 중에서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엔 좀 지금 잘 하고 있다 싶은 경우 어디라고 보실까요? 지금 이제 그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요즘 올랐죠. 네. 몇 개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상방으로 열려 있는 폭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적은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깊은 조정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 업황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위로 열려 있는 폭이 양극재 업체들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네. 반도체하고 이 2차 전지하고 연말 그 주가 비교해서 지금 소고기 무제한 사기로 했잖아요. 그게 6개월 정도 땡겨질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탁 델리의 최양호 대표 그리고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께서 짚어주신 원픽 섹터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저 PBR 관련주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감이 과도한 상태였습니다. 이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기업 밸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외국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 점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PBR 관련주 중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